한국을 놓치면 북극은 러시아 땅이 됩니다. CIA 국장의 다급한 보고에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북극 항로의 핵심 길목을 장악하고 심지어 러시아와 손잡을 수 있다는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과 러시아를 저울질하는 키 플레이어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없으면 테슬라도 애플도 없습니다. 세계 공급망의 지도를 다시 그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한 수,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47일 에너지부 지하 2층 비상상황실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47일 후면 테슬라가 멈추고 애플이 멈추고 레이시언 미사일 공장이 멈춥니다. 히토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과 6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엇 크로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히토류 전략본부에서 22년간 근무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무기와 전략을 최초로 경고한 사람이 바로 저였죠. 일본 히토류 대체 기술 보고서, 중국 의존도 감축 로드맵도 제가 작성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제 보고서를 히토류 전략의 바이블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예측 못할 히토류 위기는 없다고.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은 자정에 터졌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즉시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 이유는 국내 전략 비축 강화. 예상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예전에도 이런 카드를 쓴 적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 호주 마운트 웰드 광산에서 대규모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3시, 미얀마 광구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세 건이 6시간 만에 연쇄적으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이곳 에너지부 지하 2층 비상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20명도 안 되는 이 공간에 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NSA, CIA. 이 사람들이 새벽에 다 모였다는 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에너지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현재 미국의 히토류 재고는 47일치입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테슬라는 21일 후 생산 중단, 레이시언은 14일 후 미사일 생산 중단, 애플은 30일 후 아이폰 생산 중단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47일 후엔 주요 산업이 멈춘다니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까? 캐나다는요? 브라질은요? 장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광산은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거나 채굴 기술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2년 경력의 전문가가 세계 최강국 미국이 히토류 하나 때문에 속수무책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호주와 미얀마 광산이 같은 날 6시간 간격으로 동시에 멈춘 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한 것처럼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NSA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북극해 어딘가의 바다였습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해저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였죠. 이게 뭡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연구선이 6개월 전부터 이 해역에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북극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NSA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단순 연구 활동으로 판단하고 주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6개월 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이나 놓쳤다는 겁니까? 이건 심각한 정보 실패입니다. 한국이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을 테스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요.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엘리엇, 당신이 한국 팀을 조사하십시오. 72시간 안에 보고서를 올리세요.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모든 걸 파악하세요. 72시간, 3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72시간은 진실을 파헤치기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왔으니까요. 제가 22년간 분석해온 모든 데이터가 완전히 틀린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것도요. 히토류 전쟁은 광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 북극 해저 깊은 곳에서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뭘 준비했길래 NSA가 이렇게 긴장하는 거지?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아닙니까? 북극 개발 경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사가 제 모든 인생관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공급망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20분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아틱, 레어어스, 2025점. 엔터를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뜬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뜬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디플로이스 퍼스트 오토노머스 시베드 마이닝 시스템 인 로포텐 베이슨. 한국이 로포텐 해군에 세계 최초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을 배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성일은 7개월 전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 아프텐 포스텐 기사였죠. 저는 그 제목을 3번 읽었습니다.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 한국이 7개월 전에 이미 배치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제 일정을 뒤져봤습니다.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 달력을 보니 그날 저는 텍사스에 있었습니다. 미국 히토류 정제 시설 시찰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국내 생산 확대를 외치는 동안 한국은 북극에서 세계 최초의 자율 채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을 뚫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178페이지짜리 PDF 파일이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Unusual Deep Sea Operations in Lofoten Bas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로포텐 해군의 비정상적 심해 작업, 환경 영향 평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성 기관은 노르웨이안 인스티튜트 오브 마린 리서치. 작성일은 7개월 전 9월. 기밀 등급은 리스트릭티드, 제한 등급이었습니다. 왜 제한 등급일까요? 뭔가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의 작업 개요가 나왔습니다. 작업 기간은 7개월 전 7월 3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47일간이었습니다. 작업 해역은 로포텐 해군 북동쪽, 북위 69.8도, 동경 15.2도. 작업 수심은 1850m에서 2400m. 엄청난 깊이였습니다. 참여 기관 목록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 극지개발국 코어디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화오션 심해사업부. 이건 단순한 연구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총동원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투입 장비 목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율 드릴링 로봇 12기, 해저 전력 플랫폼 3기, 광물 회수, 드론 시스템 일시, 호선은 한국해양수산부 소속 아라온 투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7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결과였습니다. 한국 팀이 사용한 채굴 방식은 전통적 드래징, 즉 준설이 아니라 정밀 레이저 절단과 진공 흡입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저 퇴적물 교란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업 구역의 해양 생태계 파괴율은 3% 미만. 기존 채굴 방식의 평균 파괴율이 45%에서 60%인 걸 생각하면 이건 혁명적인 수치였습니다. 한국은 환경을 거의 파괴하지 않고 히토류를 캐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북극, 해저. 검색 결과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NSA 1일 브리핑 7개월 전 8월 27일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연구선,
노르웨이 해역 탐사 활동 확인. 평가 위협도 낮음. 위협도 낮음.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넘긴 겁니다. 학술 목적이라고 판단하고요. 세계 최초의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을 위협도 낮음으로 분류한 겁니다. 저는 당시 NSA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오 웰슨, 제 대학 동기였죠. 테오, 7개월 전 한국 북극 활동 기억나? 테오가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연구 활동이었잖아. 왜, 연구 활동이라고 보고서에 썼어. 그래, 한국은 작은 나라고 북극 개발 경험도 없잖아. 러시아나 중국이었으면 다르겠지만 한국이 뭘 하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바로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놓친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종이에 정리했습니다. 7개월 전 7월, 한국이 북극의 자율 채굴 시스템 배치. 7개월 전 8월, 미국 NSA가 위협도 낮음으로 분류. 7개월 전 9월, 노르웨이 보고서 작성. 기밀 등급 부여. 그 후 5개월간 정보 공백. 그리고 지금 중국 키 토류 수출 중단. 글로벌 위기. 7개월. 한국이 우리보다 7개월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7년일지도, 아니 30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2년 경력이 무슨 소용인가요? 세계 최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무슨 의미인가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습니다. NSA도, IA도, 국무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자책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죠. 저는 노르웨이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33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또 멈췄습니다. 거기엔 한국 채굴 시스템의 기술 사양 추정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표 제목은 이랬습니다. 추정 기술 사양, 한국 자율 채굴 시스템, 작업 수심 최대 3m까지 가능, 채굴 속도 시간당 1.2톤, 기존 드레징의 3배, 정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5cm, 기존은 플러스 마이너스 3m, 환경 영향 기존 대비 95% 감소, 그리고 마지막 줄, 전력원 자체 해저 원자로 추정,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5번 읽었습니다. 해저 원자로 추정. 해저에 원자로를 놓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한국이 바닷속에 원자로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타이러스 킴, MIT 해저공학과 교수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심해 로봇공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였죠. 새벽 6시였지만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타이러스, 나야. 엘리엇이야. 지금 당장 좀 만나야겠어. 타이러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새벽 6시인데. 한국이 해저 원자로를 북극에 설치했어. 자율 채굴 시스템이랑 연결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야?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보고서를 봤어. 추정이긴 하지만 해저 원자로라고 명시돼 있어. 타이러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너지부로 갈게. 1시간 후에 봐. 1시간 후 타이러스가 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보고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타이러스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33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타이러스가 물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공식 보고서야. 타이러스는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엇, 이건 게임 체인저야.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타이러스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해저 채굴은 왜 실패했는지 알아? 전력 문제 때문이야. 심해에서 작업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 드릴링, 흡입, 운반, 조명, 통신까지. 그런데 그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겠어?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케이블로 끌어오지 않나? 바로 그게 문제야. 수심 2000m 케이블로 전력 전송하면 손실률이 40%가 넘어. 게다가 케이블이 해류에 끊어지거나 엉킬 위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패한 거야.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한 거야? 타이러스가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해저 원자로야. 작은 원자로를 바닷속에 설치해서 그 자리에서 전력을 만드는 거지. 케이블 없이 말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능해. 기술적으론 가능해. 러시아가 부유식 원자로를 만들었잖아. 하지만 그건 수면 위였고 이건 수심 2000m 바닷속이야. 압력, 부식, 냉각, 안전성 모든 게 다른 차원의 문제지.
그럼 한국은 그 모든 걸 해결했다는 거야? 사이러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맞다면 그렇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걸 자율 시스템과 결합했다는 거야.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줘. 사이러스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3층 구조야. 첫 번째 층, 심해 자율 드릴링 로봇. 바닥을 정밀하게 뚫어 레이저 절단과 진공 흡입을 동시에 해서 주변 생태계를 건드리지 않고. 두 번째 층, 수소 전력 해저 플랫폼. 여기서 핵심이야. 해저 원자로가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 그 수소로 연료 전지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이 드릴링 로봇들한테 무선으로 공급되는 거지. 세 번째 층, 드론식 광물 회수망. 드릴링 로봇이 캔 광물을 자율 드론들이 모아서 수면으로 올리는 거야. 전부 자동이야. 사람이 필요 없어. 저는 화이트보드의 그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작동한다고? 노르웨이 보고서에 따르면 47일 동안 성공적으로 작동했어. 환경 파괴율 3% 미만으로. 미국은 왜 이걸 못 만든 거야? 우리도 기술은 다 있잖아. 사이러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각각의 기술은 다 있어. 심해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소형 원자로도 연구하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도 가지고 있지. 문제는 결합이야. 결합. 그래. 미국은 각 기술을 다른 부서, 다른 회사, 다른 연구소에서 따로따로 개발해. 해군은 잠수함 원자로, 에너지부는 수소 기술, 민간은 로봇 기술. 이걸 하나로 합치는 게 불가능해. 관료주의, 이권 다툼,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럼 한국은 달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르고 연구소가 지원하는 구조야. 코어디아이가 원자로 기술 연구하고 하나오션이 심해 플랫폼 만들고 해양수산부가 전체를 조율해. 다 한 팀이야. 그래서 13년 만에 완성한 거지. 13년.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한국이 13년 동안 이걸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 현재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엘리엇, 이건 단순한 채굴 기술이 아니야. 사이러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해저 영토 선점 기술이야. 무슨 뜻이야? 한국이 원자로를 놓은 해저는 사실상 한국 영토나 마찬가지야. 그 주변 50km는 한국의 전력망에 의존하게 되거든. 다른 나라가 그 근처에서 작업하려면 한국 전력을 써야 해. 이건 군사 기지랑 같은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북극 해저에 보이지 않는 기지를 만든 거네. 정확해.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한국이 로포텐 해븐에 설치한 시스템은 프로토타입일 뿐이야. 이걸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해저에 깔면 어떻게 되겠어?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 해저를 장악한다. 사이러스, 그게 정말 가능해? 한국한테는 가능해.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모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자력 기술, 조선 기술, 로봇 기술, 수소 기술. 이 네 가지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미국이 이렇게 뒤처져 있다니. 엘리엇, 한 가지 더 알려줄게. 사이러스가 말했습니다. 뭔데?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 다 실패했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해야 할 거야. 지금은 장관한테 보고해야 하지 않아? 사이러스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72시간 중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국무부 관계자, 국방부 담당관, 그리고 사이러스 킴 교수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는 지난 4시간 동안 수집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이 왜 혁명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와 다른 나라들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해저 채굴 프로젝트 비교표였습니다. 미국부터 보시죠. 우리는 10년 전부터 1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죠. 유인 잠수정 방식으로 심해 광물을 채굴하려 했습니다. 국방부 담당관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환경 규제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유인 잠수정은 안전성 문제로 수심 1500m까지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토류가 풍부한 해저는 대부분 2000m 이상이죠. 게다가 유인 시스템은 운영 비용이 시간당 $50만 달러였습니다. 경제성이 전혀 없었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지 그랬습니까?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문제를 해결 못했어요. 케이블로 전력을 공급하면 손실률이 40%가 넘었고 해류 때문에 케이블이 자주 끊어졌습니다. 결국 6년 만에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13년 전부터 8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대형 드래징 방식이었죠. 거대한 준설선으로 바닥을 긁어내는 거였습니다. 결과는요. 국무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효율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래징은 진흙과 광물을 구분 못하거든요. 그냥 다 퍼올리는 거죠. 100톤을 퍼올리면 희토류는 고작 20톤, 나머지 80톤은 쓸모없는 진흙이에요. 타이러스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환경 파괴였습니다. 중국의 드래징은 해저 생태계를 60% 이상 파괴했어요.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경고를 보냈고 결국 중국도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16년 전부터 6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로봇 채굴 방식이었죠. 기술적으론 가장 앞섰습니다. 그럼 왜 실패했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전력 문제였습니다. 일본의 로봇은 배터리로 작동했어요. 수심 2000m까지 내려가서 2시간 작업하고 올라와서 8시간 충전. 효율이 너무 낮았죠. 하루에 고작 200kg밖에 못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었어요. 타이러스가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해저 케이블 방식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태풍 시즌만 되면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결국 7년 만에 포기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은 13년 전부터 4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적은 돈이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유인도 아니고 드래징도 아니고 단순 로봇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3층 자율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층, 심해 자율 드릴링 로봇, 레이저 절단과 진공 흡입을 결합했습니다.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5cm예요. 기존 드래징이 플러스 마이너스 3m인 걸 생각하면 이건 60배 정밀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율이 3%밖에 안 되는 거죠. 국무부 관계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3%요. 네. 중국이 60% 파괴할 때 한국은 3%만 파괴합니다. 환경 규제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거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층, 수소 전력 해저 플랫폼. 이게 핵심입니다. 소형 원자로를 해저에 설치해서 무한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케이블도 필요 없고 배터리 충전도 필요 없어요. 드문의 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층, 드론식 광물 회수망. 자율 드론들이 캔 광물을 모아서 수면으로 올립니다. 전부 자동이에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운영 비용이 미국 방식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채굴 속도는요? 시간당 1.2톤입니다. 기존 드래징의 3배고 일본 로봇의 15배입니다. 하루에 1톤을 캘 수 있어요. 그것도 환경 파괴 거의 없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국방부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요? 시간당 운영 비용이 8만 달러입니다. 미국 방식이 50만 달러인 걸 생각하면 6분의 1이에요. 그런데 효율은 15배 높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미국 6년 120억 달러 투자, 결과 실패. 중국 10년 80억 달러 투자, 결과 실패. 일본 13년 65억 달러 투자, 결과 실패. 한국 13년 45억 달러 투자, 결과 성공.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한 겁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타이러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4가지 핵심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원자력 기술. 한국은 현재 2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고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조선 기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심해 플랫폼 건조 경험이 풍부하죠. 셋째, 로봇 기술.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 1위고 자율 시스템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넷째, 수소 기술.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수소 연료 전지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 나라입니다. 수소 전력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도 이 기술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치지 못했어요. 관료주의, 부서 이기주의, 민간과 정부의 단절 때문에.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했고
일본은 원자력 기술이 약했습니다. 한국만이 모든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하나로 합칠 수 있었습니다. 장관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47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협력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이 자율채굴 시스템을 설치한 로포텐 해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북위 69.8도, 동경 15.2도. 좌표를 입력하고 확대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로포텐 해군은 노르웨이 북쪽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쪽으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러시아 북극 LNG 루트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저는 러시아 에너지 정책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무부 소속 다니엘라 로드리게스였습니다. 다니엘라, 러시아가 최근 북극 개발 관련해서 특이한 움직임 보인 거 없어? 다니엘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있어. 3개월 전에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 방문했잖아.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언제? 3개월 전 11월이었어. 공식 일정은 에너지 협력 논의였는데 비공개 회담이 이틀이나 이어졌어. 뭘 논의했는지는 공개 안 했고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라, 혹시 그 회담 후에 러시아가 특별한 발표한 거 없어? 있지. 2주 후에 러시아가 북극 LNG 루트 확장 계획을 발표했어. 기존 루트에서 서쪽으로 50km 연장한다고. 그게 왜?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러시아가 확장하려는 루트는 정확히 한국의 로포텐 해군 채굴 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뭔가 협상을 한 겁니다. 저는 국무부 북극 전략 담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포텐 해군이 전략적으로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담당관이 대답했습니다. 로포텐 해군은 항로의 관문입니다. 러시아 북극 LNG가 유럽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죠. 게다가 그 해역은 국제해저 구역이라 어느 나라도 독점할 수 없어요. 그럼 한국이 거기에 해저 원자로를 설치했다는 건 전략적 요충지를 선점한 겁니다. 러시아가 LNG 루트를 운영하려면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이제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히토류를 캐려고 로포텐 해군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를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간 겁니다. 해저 원자로는 미끼였고 진짜 목표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러시아 담당 분석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한테 제안한 거 없어? 분석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어. 2개월 전에 러시아가 한국한테 북극 공동 개발 제안했어. 러시아가 항로를 제공하고 한국이 채굴 기술을 제공하는 거지. 이익은 반반 나누고. 한국 반응은 아직 공식 답변은 없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들려.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LNG 루트를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해저 인프라가 필요하죠. 한국은 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해저 원자로를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러시아와 한국이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국은 러시아 영해 근처에서 히토류를 캘 수 있습니다. 윈윈이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러시아 북극 협력의 지정학적 함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이 로포텐 해군에 설치한 자율 채굴 시스템은 단순한 광물 채굴 장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극 전략 거점입니다. 한국의 해저 원자로는 반경 50km 내에서 무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북극 LNG 루트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LNG 운반선이 한국 해저 플랫폼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항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맺으면 북극 해저 인프라의 80%가 한러 동맹 수중에 들어갑니다. 미국과 유럽은 북극 항로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독립행위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1시간 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엇 백악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국가안보회의실. 당신도 참석하세요. 무슨 회의입니까? 한국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은 항상 춥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국과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고립시킬 것인가? 하지만 고립시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 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뿐이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것. 그것도 한국의 조건으로. 72시간 중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미국은 더 이상 선택권이 없다고. 한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고. 다음날 오전 9시 백악관 웨스트윙 지하 1층 국가안보회의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 NSA 국장, CIA 국장까지 미국 안보 라인이 총집결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하죠. 엘리엇 크로스, 보고하십시오. 저는 일어서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상황을 요약하겠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미국은 47일치 재고만 남았습니다.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요. 한국입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7개월 전 북극 로포텐 해군에 세계 최초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현재 하루 28톤의 히토류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미국 1일 소비량의 6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한국이 13년간 개발한 기술을 우리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구매를 요청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시도했습니다. 3일 전 우리 대사가 한국 외교부를 접촉했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대통령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째,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한국이 채굴해서 판매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둘째, 가격은 국제 시세의 1.5배입니다. 셋째, 장기 계약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강도 행위 아닙니까? 시세의 1.5배라니.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상황에서 협상력이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과입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안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협상 중입니다. 2개월 전 러시아가 한국의 북극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이 채굴 기술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항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손잡는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러시아는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러시아 영해에서 채굴할 수 있고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를 선택하면 저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북극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한러 동맹이 북극 해저 인프라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는 히토류 공급에서도 배제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선택지는 뭡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협력합니다. 둘째, 한국을 압박해서 러시아 쪽으로 밀어냅니다. 둘째는 선택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한국과 협력하는 것. 그것도 한국의 조건으로. 국방장관이 반발했습니다. 이건 굴복입니다. 미국이 작은 나라 한국한테 무릎 꿇는 겁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심해 자율채굴 기술 보유국입니다. 히토류 공급망의 미래를 쥐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엘리엇 말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47일 후면 테슬라가 멈추고 애플이 멈춥니다. 그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NSA 국장을 보았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와도 협상하고 있습니까? 예, 일본과 독일도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기다립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해저 채굴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전 세계로 확장하려면 미국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제해양법, 환경규제, 안보 문제 등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한 카드는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없이도 러시아, 중국과 협력할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과 협력합시다. 조건을 형하십시오. 가격은 시세의 1.3배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시작해서 연장 옵션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기술 협력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국방장관이 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너무 급합니다. 더 신중하게.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우리에게 신중할 시간이 없습니다. 47일밖에 안 남았어요. 결정합시다.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국무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엘리엇,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오늘 안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에너지부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우산 아래서 성장했죠.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72시간 중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24시간 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을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하고 최종 합의 전까지 언론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저는 국무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국무부 차관, 에너지부 차관, 국방부 조달청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한국 협상팀은 주미 한국 대사, 해양수산부 극지개발국장 강태웅, 그리고 코어디아이 수석연구원 박현서였습니다. 한국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희토류 안정 공급이고 한국이 원하는 건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세의 1.5배, 10년 계약, 기술 이전 불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강태웅 국장이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국이 북극 이외 지역에서 채굴 시스템을 확장할 때 미국이 외교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남극과 태평양 해역에서요. 국방부 조달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전 세계 해저를 장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강태웅 국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악이 아니라 개발입니다. 한국은 환경 파괴율 3%로 희토류를 캘 수 있습니다. 이건 인류에게 이익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의 논리에 감탄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앞세워 확장을 정당화하는 전략이었죠.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건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환경 영향 평가를 제3국 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미국이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강태웅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다음 의제를 꺼냈습니다. 가격 문제입니다. 시세의 1.5배는 너무 높습니다. 1.3배로 조정할 수 없습니까? 박현서 연구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운영 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해저 원자로 유지비, 로봇 수리비, 드론 운영비, 환경 모니터링 비용, 보험료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순이익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시세의 1.3배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을 늘리면 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을 늘리려면 추가 시스템을 배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성금을 지불한다면 시세의 1.4배로 낮출 수 있습니다. 국무부 차관과 에너지부 차관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후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성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20억 달러입니다. 이 돈으로 로포텐 해븐에 추가 시스템 3세트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현재의 4배로 늘어나고 미국 수요를 100% 충족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산업을 멈추지 않게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싼 편이었죠. 국방부 조달청장이 반대했습니다. 20억 달러를 성금으로 준다. 한국이 그 돈을 받고 시스템을 배치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태웅 국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마일스톤을 명시하겠습니다. 6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목표 미달 시 성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넣겠습니다. 저는 한국 협상팀의 준비성에 놀랐습니다. 모든 반론에 대한 답변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협상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20억 달러 성금을 지불하고 한국은 시세의 1.4배의 히토류를 10년간 공급한다. 한국이 해외 확장할 때 미국이 외교적으로 지원하되 평가에 미국이 참여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국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술 협력은요? 에너지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박현서 연구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연구는 가능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한국 시스템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핵심 기술인 해저 원자로와 자율 제어 시스템은 제외입니다. 국방부 조달청장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계약 아닙니까? 한국만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조달청장님, 지금 우리 상황을 아십니까? 47일 후면 테슬라가 멈춥니다. 레이시언 미사일 공장도 멈추고요. 이건 일방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국방부 조달청장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조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법무팀이 계약서를 작성하면 다시 만나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국방부 조달청장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억 달러를 성금으로 주고 시세의 1.4배를 내고 기술도 못 받는다고요? 이건 굴복입니다. 국무부 차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한국 말고 다른 공급처가 있습니까? 조달청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한국이 게임의 규칙을 바꿨어요. 우리는 그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엘리엇, 이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가 1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 반드시 이행할 겁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에너지부 차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미국 산업은 멈추지 않겠군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60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계약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미 히토류 협력 협정의 장기 영향 분석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광물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지만 이젠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지탱하게 된 겁니다. 밤 11시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엇, 계약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최종 회의가 있을 겁니다.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70년 동맹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국무부 회의실에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 법무팀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몇 가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서명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 대사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억 달러 성금, 10년 장기 계약, 시세의 1.4배 가격.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히토류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계약이 미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저는 미국 주요 산업의 히토류 의존도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 산업이었습니다.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미국의 전기차 산업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존하고 그 배터리는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특히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은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원소였죠. 저는 테슬라 조달팀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10년간 안정 공급이 보장됩니다. 전화 너머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일주일만 더 늦었으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했어요.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가격이 기존보다 40% 오를 겁니다. 뭐라고요? 한국이 시세의 1.4배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 제조사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음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방산 산업이었습니다. 레이시언,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미국 방산 업체들은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히토류를 사용합니다. 특히 사마륨과 유로듐은 정밀 타격에 필수적이었죠. 국방부 조달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연간 히토류 소비량은 8,000톤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급하기로 한 양은 연간 1만 톤,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방산 예산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히토류 의존도 분석.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국 배터리 산업은 한국 공급에 100% 의존하게 됩니다. 미국 방산 산업은 80% 의존, 미국 전자 산업은 60% 의존.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산업의 3분의 2가 마비됩니다. 이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종속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산업의 생명줄을 쥔 겁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30년 전 미국의 한국 의존도는 10%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가전 정도였죠. 20년 전엔 30%로 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이 추가됐습니다. 10년 전엔 50%, 그리고 지금 70%를 넘어섰습니다. 히토류까지 포함하면요. 반대로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어떨까요? 30년 전엔 80%였습니다. 안보, 기술, 시장 모두 미국에 의존했죠. 하지만 지금은 30%로 줄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했고 다양한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안보도 자주 국방 능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한국 의존도가 한국의 미국 의존도를 넘어섰습니다. 70년 동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는 MIT 경제학과 교수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엘리엇,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정확하다면 이건 경제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역전입니다. 보호국이 보호자보다 중요해진 케이스는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해저를 장악하면 모든 나라가 한국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밤 10시 에너지부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엇, 최종 보고서 언제 나옵니까? 내일 아침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브리핑을 원합니다. 모레 오전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멀리 국회의 사당이 보였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였죠. 하지만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이제 한국이 공급하는 히토류였습니다. 72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저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분석했고 협상을 중재했고 영향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준비했을까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를 뒤져봤습니다. 한국이 해저 자원에 관심을 가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한국 정부가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고 자원 빈국이라는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다에서 답을 찾자고. 첫 10년은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국제해저 기구에 가입하고 태평양 공해상의 탐사권을 확보했습니다. 심해 탐사선을 건조하고 연구 인력을 양성했죠. 하지만 당시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만 보고 투자한 겁니다. 두 번째 10년은 기술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일본에서 로봇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했죠.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잠수함을 만든 게 이때였습니다. 세 번째 10년은 통합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조선 기술, 로봇 기술, 수소 기술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13년 전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코어디아이가 원자로를 연구하고 하나오션이 플랫폼을 만들고 해양수산부가 전체를 조율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참여자 명단을 봤습니다. 300명이 넘는 연구진이 13년간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인재를 키우고 기술을 축적하고 마침내 세계 최초의 시스템을 완성한 겁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부 웹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극지개발국의 연역을 보니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북극 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고 7년 전 노르웨이와 북극 공동연구 협정을 맺었습니다. 5년 전 러시아와 북극 항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한국은 10년 전부터 북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기술적으로 준비하고 마침내 7개월 전 로포텐 해군에 시스템을 배치한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예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 해양 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120억 달러였습니다. 미국이 6년간 투자한 것과 같은 금액을 30년에 걸쳐 꾸준히 투자한 겁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단기 성과에 집중했습니다. 6년 투자하고 실패하면 포기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3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접근했습니다. 실패해도 계속했고 조금씩 발전시켰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저는 한국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찾아봤습니다. 30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우리 것입니다. 바다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 20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심해 기술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선도하겠습니다. 10년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극은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말합니다. 한국은 해양 강국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30년간 일관된 비전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반대해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한 대통령이 시작한 프로젝트를 다음 대통령이 중단했습니다. 장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포기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초중고 교과서였습니다. 과학 교과서에 해양 자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회 교과서에 북극 개발이 언급돼 있었죠. 한국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30년 전부터 자원 빈국의 한계를 극복하기로 결심했고 바다에서 답을 찾기로 했고 꾸준히 투자했고 마침내 성공한 겁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30년간의 준비, 120억 달러의 투자, 300명의 연구진, 일관된 국가 비전이 만든 결과입니다. 미국이 이를 따라잡으려면 같은 시간, 같은 투자, 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모레 오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 저는 대통령 앞에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됐습니다. 10년간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이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계약의 장기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이 계약은 단순한 광물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공급망 중심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지난 50년간 희토류 공급망의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생산의 80%를 중국이 차지했죠. 모든 나라가 중국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뀝니다. 지도에 한국이 강조됐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중심이 됩니다. 한국의 해저 채굴 시스템은 중국 광산보다 효율이 3배 높고 환경 파괴는 20분의 1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북극, 태평양, 남극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럼 중국은요? 중국은 육상 광산에 묶여 있습니다. 해저 기술이 없으니까요. 10년 후면 한국이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50%를 차지할 겁니다. 중국은 10%로 줄어들고요. 대통령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위치는요. 미국은 한국의 최우선 고객입니다. 하지만 독점 고객은 아닙니다. 한국은 일본, 독일, 프랑스와도 협상 중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미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그리고 이제 희토류까지. 한국 없이는 미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70년 동맹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미국을 지탱합니다. 관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힘을 남용할 가능성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낮습니다. 한국도 미국이 필요합니다. 외교적 지원, 안보 협력, 시장 접근 등에서요.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원합니다. 단, 동등한 파트너로서요. 동등한 파트너? 예.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이끄는 파트너.
그게 한국이 원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겠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백악관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며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한 겁니다. 70년 동맹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순간으로 한국은 더 이상 광물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줄서기 시작했습니다. 희토류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기 위해서요. 저는 3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 4시 긴급 소집, 노르웨이 보고서 발견, MIT 교수와의 대화, 국제 비교 분석, 러시아 협력 파악, 백악관 회의, 협상 타결, 영향 분석, 역사 연구, 그리고 최종 보고. 72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저력을 목격했습니다. 30년 준비, 철저한 계획, 세계 최고 기술, 전략적 외교,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거라고. 적어도 해양 자원 분야에선요. 한국은 3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바다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죠. 꾸준히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외교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자율해저 채굴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실패한 기술을 한국만이 성공시켰습니다. 그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장기 비전, 일관된 투자, 기술 통합 능력. 한국은 원자력, 조선, 로봇, 수소 기술을 하나로 합쳤고 그 결과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줄 섭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70년 동맹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극지해저, 광물 채굴로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된 대한민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함께 자랑합시다.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